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 최악의 다리 붕괴 사고, 한국에 맡겼으면 막을 수 있었다. 2. 연합국가 만들자. 3. 한국이 중국을 몰락시킨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인도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도 북부 비하르주 바갈푸르 지역 겐지스강에서 건설 중이던 대교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해당 다리의 교각이 쓰러지면서 상판과 함께 물에 가라앉았고 이어서 여러 상판이 추가로 동시에 내려앉았습니다. 당초 이 다리는 2020년 3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날짜가 계속 미뤄지더니 결국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다리의 건설 비용은 무려 2,7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돈을 들였음에도 무너지는 것을 보면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한간에는 이 다리의 시공사가 중국 업체라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중국이 아닌 인도 현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중국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축 분야에서 중국의 이미지는 심각합니다. 실제 중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후난성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30층 넘는 고층 건물의 외벽에서 갑자기 잔해가 떨어져 지나던 시민들이 다치고 주차돼 있던 택시에 유리창이 깨졌으며 오토바이도 파손됐습니다. 30층도 넘는 고층 건물에서 이런 잔해가 떨어졌으니 그 충격은 가히 폭탄급이었습니다. 당국은 건물의 안전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점검한다고 애초에 부실 공사가 가려질 리 없습니다. 이처럼 부실공사에 질려버린 인도는 최근 한국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건설했다면 탄탄하게 지어지고 웬만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는 자동차뿐 아니라 휴대전화, 가전 등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산업계 안팎에선 삼성, LG 등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대체 시장인 인도에 미리 투자한 전략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은 인도 첸나이에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완성자 공장을 건립한 이후 경차인 상트로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인도 시장에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른바 인도 국민 경차로 불린 상트로 효과로 올해 상반기 판매량 34만 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인도 시장에서 81만 대를 팔아치운 이후 올해는 사상 최다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995년 국내 대기업 중에 처음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에 연간 1억 대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완공한 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가 이처럼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있었던 인도 교각 사고의 경우 한국 시공사에 맡겼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가 좋은 사례입니다. 방글라데시 최대의 토목공사였던 파드마 대교 공사로 인해 한국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파드마 대교는 약 4조 원이 투입된 대공사이자 난공사였습니다. 원래 이 대교는 중국 건설사가 건설 중이었지만 물살이 세고 지반이 약해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뒤늦게 한국도로공사가 투입돼 난공사를 해결했고 시공감리 사업의 주관사로서 현지의 호평을 이끌어내자 한국건설의 실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인 공사로 유명합니다. 원래 파드마강을 잇는 특수교량 사업은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토의 특성상 대부분 모래 지역인데다가 지하 100m 이상을 파내려가도 지지해 줄 만한 파마드 대교 건설을 맡고 있던 중국 업체는 이 난공사를 헤쳐나갈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교량 기둥에 5에서 6개씩 들어갈 거대한 파일을 박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우기에 따라 급변하는 수위와 급류 때문에 교량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발주처인 방글라데시 교량청이 유럽의 유명기관에도 자문을 구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인천대교 등 감리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파드마대교 감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감리 사업은 과거 미국이나 유럽,
일본 회사들이 맡아왔고 한국 업체들은 시공을 담당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기술력이 과거 건설 선진국의 자리를 미국, 유럽에서 한국으로 대체시켜 버린 것입니다. 2014년으로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 및 방글라데시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파드마대교 감리 용역을 수주한 이후 교량 부위와 비슷한 지질의 깊이 150m 이상의 시험 파일을 시공해보고 파일 하단부에 디귿 자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덧대는 방식으로 지지력을 확보해 모래와 뻘로 이뤄진 강바닥 지형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글라데시 최대 특수교량인 파드마대교는 상층부 4차 도로와 하층부 철도로 구성된 복층 트러스 교량이 완성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서남북을 잇는 이 나라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대교가 이렇게 한국의 기술로 완성된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의구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찾은 방글라데시 고위 관료들은 도로공사의 검증 가능하고 안전한 감리에 감탄하고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파마드 대교 건설은 한국의 확실한 건설 기술력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확실한 믿음을 얻어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현지인들이 도깨비 도로라고 부르는 특이한 구간이 있는데요. 방글라데시는 그동안 원조 사업을 통한 SOC 사업이 많았고 중국의 시공사들이 사업에 많이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공사들이 건설한 도로의 경우 유지 보수 등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훼손된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 20년 전에 지어진 도로가 지금도 멀쩡하다며 도깨비 도로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 도로가 바로 한국의 건설사가 20년 전에 시공한 자문화강을 연결하는 교량 및 연장도로입니다. 즉 지금까지 중국이 지은 도로는 20년을 버틴 곳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파드마대교 역시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제2위 도깨비 교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도로공사의 꼼꼼한 감리와 운영, 사후 관리에 신뢰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는 파드마대교의 감리는 물론 방글라데시 교량청과 파드마대교 운영,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관리들에게 아무리 좋은 감리와 시공이 있더라도 이를 유지, 관리하는 노력이 없다면 대교의 품질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을 설득했고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파드마대교의 영업소 요금 징수, 도로 구조물 유지 보수, 순찰 및 재난관리 등 파드마대교 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드마대교에는 한국 시스템인 하이패스 시스템이 설치됐는데 방글라데시 최초로 차량이 멈추지 않고 달리면서 요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운영되는 셈입니다. 국식 하이패스 통행 요징수 시스템 등은 모두 국내에서 제작해 들여온 것입니다. 이처럼 파드마 대교를 건설하면서 쌓은 신뢰는 방글라데시의 K도로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드마 대교를 앞뒤로 연결하는 NA 고속도로 55km 구간의 관리 운영권 역시 한국도로공사가 따냈기 때문입니다. 도공은 5년간 용역비로 1,000억 원가량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기술력과 신뢰로 인도 및 방글라데시의 건설 사업을 따내자 밀려난 중국은 캄보디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2023년 캄보디아는 글로벌 경제 순위 최하위권에서 벗어나 중하위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1인당 GDP도 1998년 269달러에서 600%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600% 소득 성장은 캄보디아인들의 생활 향상으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캄보디아에 투자한 중국인들의 생활을 향상시켰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최고 100만에 이르는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푸놈펜의 기적이라 불리는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수혜자는 중국과 중국인인데도 통계로 보면 캄보디아인들의 생활이 향상된 듯한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100만 중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뿌리는 돈과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중국 투자의 핵심은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과 도로에서부터 항만과 공항, 심지어 초대형 스포츠 센터에 이르는
모든 인프라가 중국 자본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13억 7,600만 달러를 투자해 푸놈펜에서 베트남 인접 국경 도시 바베트까지의 고속도로 건설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설만 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보여준 중국의 부실 공사, 부실 관리의 폐해가 캄보디아에서도 드러난다면 이곳에서조차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리오프닝 이후에도 중국 국내 경기가 안 좋자 팬데믹 이후 오히려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와 중국인 대량 유입은 더욱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신뢰를 잃고 캄보디아로 진출한 중국 자본은 이마저도 한국에 뺏길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 있었던 리튬 광산을 모두 사들이며 전 세계 리튬 시장을 장악해버린 중국.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중국을 짓밟고 세계 1위로 등극하며 떵떵거리자 중국은 리튬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충격을 줄 수 있다며 겁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는 요소수 공급을 중단시켜 대한민국 유통망을 흔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반도체보다 커진다는 2차 전지 산업을 통째로 마비시켜버리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몽골에서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 연합이 바로 어제 몽골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한국은 중국에서 리튬을 더 이상 사올 필요가 없어지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대박이 났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된 것인지. 이제는 중국이 한국에 제발 사달라고 해도 한국이 거절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됐는데 위기를 느낀 중국이 한국에 갑작스럽게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는데 최근 몽골에선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커지면서 마치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익숙한 외관과 낯익은 제품들, 한쪽 공간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이들까지 마치 한국과도 같은 이곳은 몽골에서 70% 이상의 점유율로 관련 업계 1위에 오른 한국 편의점입니다. 몽골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 매장은 이 기업과 경쟁사까지 포함해 무려 400여 개에 이릅니다. 빌궁 한국 편의점 울란바토르 지점 매니저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에서 1,200명 가까이 손님이 오셔서 한국처럼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했고 한국 편의점을 이용하는 몽골인 고객 안호징은 항상 편리하고 좋은 상품이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이마트도 2016년부터 몽골에 진출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울란바토르에서만 3호점째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진남규 몽골 주재 수석부장은 저희 매장에는 일평균 12만 명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주 고객은 몽골 현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가끔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좀 계십니다. 전했습니다. 하루에 12만 명, 믿겨지시나요? 이 밖에도 제과점과 카페 등 몽골의 다양한 업계를 사실상 한국 기업이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신뢰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몽골에서 한국이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이 몽골에서 초대박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 이렇게 3나라가 핵심 광물 협의체를 만든 것인데요. 3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광물 샘플 분석 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 몽골, 미국, 몽골 양자 간 추진 중인 광물 탐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3국 간 공통 관심 지역을 발굴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전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광물인 리튬, 반도체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2차 전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광물 리튬을 한국, 미국, 몽골이 패권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캐네디안 디멘션에 따르면 탐사 기술과 채굴 기술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몽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리튬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몽골은 한국과 미국 연합에 세금을 거의 100%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서 리튬을 수입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리튬을 채굴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오히려 몽골에서 리튬을 초대규모 채굴해 다른 국가에 팔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규모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해당 외신은 리튬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히토류도 몽골에 매장되어 있다 라며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인부얀 아마르사이칸 몽골 부총리는 몽골은 광물자원 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가 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몽골 국립지질연구소에 따르면 몽골에는 6,140만 톤의 구리, 310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는데요. 사인부얀 부총리는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몽골 광물자원에 관심이 많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는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싶다고 알릴 것으로 전했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갑자기 세계 1위 리튬 및 히토류 매장지로 떠오르자 세계 1위 갑부이자 전기차 압도적 1위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최근 직접 몽골 총리를 만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화요일에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룹장남즈레인 오연 에르덴 몽골 총리와 전기차 부문의 잠재적 투자 및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몽골은 인구수도 340만 명 수준에다가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수준입니다. 전기차 인프라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가 몽골의 초대규모 배터리 공장뿐이 아니라 테슬라 공장, 심지어 스타링크 법인까지 몽골에 세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몽골에 얼마나 많은 리튬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실제로 795억 원을 투자해 몽골 광산회사 몽라 지분 60%를 인수한 한국의 금양은 내년 초부터 현지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몽라는 이미 허가받은 텅스텐 등은 연내 채굴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양은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친 현지 출장을 진행해 현지 답사를 실시했으며 10일 몽라 측과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몽골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몽골은 이미 제2위 한국과도 같습니다. 이미 몽골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의 이마트에서 매일 새끼장을 봅니다. 야채부터 과일, 고기, 심지어 한국산 제품들도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이 장을 보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이미 몽골 전역에 있는 한국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곳에서 한국인들처럼 라면과 삼각김밥을 사 먹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이렇게 한국인들처럼 편의점 앞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라면에 김치까지 함께 먹고 있죠. 몽골 거리도 한국인지 몽골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거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을 그대로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곳이라 한국인이 몽골 여행을 가면 자신이 여행을 온 것인지 한국에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몽골에 있는 아파트들도 모두 한국이 지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모두 짓다 보니 한국과 똑같이 생겼는데요. 심지어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모두 한국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몽골 국회에서는 최근 이럴 거면 차라리 몽골을 한국의 연합국가로 지정하여 세계 최고인 한국의 IT 기술과 인프라 등을 모두 그대로 가져오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몽골 정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몽골 국민들도 한국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 반대하는 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골은 한민족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인 사실로 고증되어 왔습니다. 옛날에 한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시에는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국에 유학을 했거나 취업을 했던 이들이 수십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20만 명 이상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너무나 잘합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살이를 해본 이들은 한국 문화에 동화돼 한국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 편입돼도 몽골인들은 전혀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국회의원들은 한 몽골이 국가연합을 시도, 하나의 연합국가로 변한다면 두 국가가 공히 얻을 이익이 많을 것이라며
몽골을 한국에 완전히 연합시키지 않더라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과거의 역사를 벤치마킹, 몽골의 일부 지역을 한국에 넘겨주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려 하는 것은 바로 사막화 때문입니다. 몽골의 사막화는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다수 몽골의 국토가 황폐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대변화를 만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몽골인들이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유일하게 몽골을 대변화시켜줄 수 있는 곳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1대1노로 주변국들이 경제 위기에 빠지며 급기야 붕괴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중국의 진 막대한 외채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린 스리랑카에선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그런데 현재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인, 즉 중국의 진 빚의 함정에 빠진 곳이 10여 개 국가에 달하면서 이들 모두 빈곤의 나락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P에 따르면 파키스탄, 잠비아 등 12개국 대부분이 외채의 절반 이상 중국 채무였으며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애티부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경제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이 중국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빚더미에 가라앉을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중국 지방정부가 3경 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난방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해 그야말로 충격을 줬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중국 헤이롱장성 허강시는 재정위기로 지역사회까지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이곳은 주력 산업이었던 석탄산업 몰락과 팬데믹, 부동산 위기가 겹쳐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허강은 재정 수입의 2배가 넘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재정 긴축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기반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겨 겨울 내내 난방을 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도 수년 안에 허강처럼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는 중앙정부의 보증이 없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는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의 숨겨진 채무가 급증하며 중국의 부채 비율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82%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보다 9%나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의 부채 비율이 167%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인프라 투자 사업을 벌이는 LGFV 위채무는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로 잡히지 않고 있어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LGFV 위채무가 기업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이 낮고 기업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의 부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 경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엔 빚에 몰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에 쏟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칭다오에서만 494채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량으로 나오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은 탈중국을 가속화하며 중국에 더 큰 걱정거리를 선물해줬습니다. 앞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실제로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중국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6일엔 캐나다와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관급 경제안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알아차린 중국은 G7 회의 이후 한국에 갑작스런 제재를 가하며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달 중순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네이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네이버를 차단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가수 정용화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되자 한할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할만하다 혹은 오히려 좋아 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의식해 호주, 아세안, 북미, 남미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다.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탈중국에 대해 오히려 좋다는 반응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호주 리튬과 니켈 자원 개발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역시 리튬을 채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포스코 퓨처엠 이 각종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G화학 역시 최근에 미국 피드몬트 리튬 과연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전광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전해질을 만드는 업계에서도 탈중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선 분리막 업계에서는 SKIET,가 연내 북미 투자 의사결정을 마치고 실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투자가 현실화하면 SKIET는 글로벌 3대 전기차 시장 모두의 분리막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해질 업계는 대부분 북미 투자 계획 수립을 모두 끝낸 상태로 엔캠은 조지아주에 연 2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장을 가동하는 동시에 테네시, 오하이오, 미시간 등지에 신규 생산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솔브레인과 동화기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전해액 생산에 나설 예정으로 솔브레인은 인디애나주에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동화기업은 상반기 중 테네시주에서 첫 삽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중국산만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배터리 소재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한국 기업들은 미리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내친 김에 이들 기업들은 본격적인 탈중국을 통해 그간 중국이 패권을 누려온 분야에서 추격의 기회를 잡으며 우리가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차도 중국 경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6월 창저우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장 설립 7년 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현재 공장 일부 설비를 현대차 베이징 1공장에 이관하고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철수 결정 소식에 창저우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틀었다. 2016년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문을 닫는다니 너무 아쉽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런 현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중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중으로 실제로 중국 내에 있는 나머지 공장도 거의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중국 판매가 아니어도 해외에서 아주 무섭게 폭풍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완성자 업체들이 현대차를 의식할 정도로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이 현대차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두각을 내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저가 브랜드를 만들었던 현대차가 전기차의 혁신을 꾀하며 시장 1위인 테슬라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6는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 2023 WCR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와 함께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전기차상을 받으며 테슬라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980년대 엑셀을 내세워 미국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싼 가격으로 미국 코미디언들이 웃음거리로 삼았던 것과 확 달라진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3위로 올라선 인도 시장에서도 엄청난 폭풍 성장을 이어가며 훨훨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내 판매량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현대차, 기아의 인도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는 인도 시장을 철수한 GM 공장도 인수할 예정이라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차의 인도 현지 생산량은 연간 125만 대를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투자에 나서며 글로벌 완성자 업체들의 꿈인 배터리 내재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자체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주목하고 있는 건 리듬메달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길고 1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미래차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조만간 중국이 탈중국을 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돌아와 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